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전 세계가 이란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25년 동맹이라던 중국은 금고속 계약서만 챙겨 야반도주했고 40년 형제라던 러시아는 미국의 눈짓 한 번에 전화기 코드부터 뽑았습니다. 이대로라면 9천만 이란 민중이 홀로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군의관 100명, 공병 200명,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술실 6개를 실은 수송기 세대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사막으로 날아오릅니다. 대한민국은 52년 전 그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맺은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도망치는 전쟁터로 제발로 걸어들어온 것이죠. 도대체 그 새벽 한남동 외교가와 테헤란 사이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전율 돋는 현장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소식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자 살레히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주한 특명 전권 대사로 32년을 살았습니다. 카이로, 베를린, 베이징을 거쳐 이곳 서울까지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냉혈한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 47분 침대 머리맡에 직통 수화기가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합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이 몸으로 가르쳐준 본능입니다. 이 시각의 전화는 누군가의 부고이거나 혹은 한 나라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수화기를 낚아챕니다. 테헤란 본국 중동국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울고 있습니다. 대사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테헤란의 전력망 70%가 날아갔고 통신망의 90%가 끊겼습니다. 9천만 명이 어둠 속에 고립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병원 수술실이 암흑에 잠겨 의사들이 입에 손전등을 물고 살점을 째고 있으며 미수가 병동의 인큐베이터가 하나둘 꺼지고 있다는 보고는 차마 듣고 있기조차 처참합니다. 기계가 꺼진다는 건 그 안에 어린 생명들이 차갑게 식어간다는 뜻입니다. 폭탄보다 무서운 어둠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찌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대사님, 조카 나르게스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8살 나르게스. 제가 서울로 떠나던 날 제 소매를 붙잡고 삼촌, 돌아오면 태권도 가르쳐줄 거지? 라며 배시시 웃던 그 아이입니다. 누이 파리바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사하다바드 14구역은 지금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튀어올라 재킷 안주머니를 뒤집니다. 32년 전 외교 아카데미 수료식 날 스승 카림이 직접 써서 건네준 검은 가죽 수첩이 잡힙니다. 첫 페이지에는 외교관의 철칙이 단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강대국에 매달려라. 저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전화를 겁니다. 25년간 우리 기름을 받아먹으며 형제라 칭송하던 중국 대사 왕레이입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음에도 목소리에 잠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쁘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란의 비극이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 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레자, 숫자가 외교야. 우린 25년간 하루 180만 배럴이나 사줬어. 그럼 됐지. 뭘 더 바라나? 한국이 뭘 사줬지? 자동차 부품?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나 전화해보게. 왕레이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습니다. 25년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집니다. 그는 비웃듯 덧붙입니다. 본국에 보고는 하겠네. 전화를 끊기 직전 그가 수행 비서에게 건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서가 웃음을 참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한 나라의 멸망 위기를 두고 그들은 조롱을 나누고 있습니다. 2시간 뒤 베이징 외교부의 공식 성명은 더 가관입니다. 이란 사태는 스스로의 핵개발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450억 달러어치 원유를 사준 나라가 내놓은 대답치고는 너무도 비겁하고 잔인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전화를 듭니다. 40년 군사동맹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 외교부 중동국 직통회선은 15번이 넘도록 신호만 갈 뿐 끝내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이란은 이미 버리는 카드였을 뿐입니다. 그래도 15번입니다. 마지막까지 형제라 믿었던 그들의 침묵은 폭격 소리보다 더 무겁게 제 어깨를 누릅니다. 뉴스 자막에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현지 경비원들에게 너희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비정한 말을 남기고 도망쳤다는 소식이 흐릅니다. 사람은 버리고 종이 쪼가리만 챙겨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규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 구석, 폭격으로 무너진 테헤란 거리의 잔해 더미 사이로 낡은 이정표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서울로 1973년 한국의 가난한 청년들이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땀으로 일궈낸 그 도로 이름이 제 눈에 박힙니다. 강대국들이 짐을 싸고 도망치는 그 비릿한 배신의 현장에서 저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며 리모컨을 쥔 손을 멈춥니다. 자신도 왜 여기서 시선이 멈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낡은 돌덩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국 번호입니다. 대사님, 제1차관 박진영입니다. 1시간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먼저 어둠을 뚫고 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고독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문이 닫혔고 러시아의 문이 닫혔으며 유엔의 문조차 굳게 닫혔습니다. 한남동의 새벽 공기는 차갑기만 한데 저 멀리 테헤란에서는 내 조카 나르게스가 무너진 아파트 아래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전 5시 57분 대사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칼바람과 함께 코트깃을 세운 한국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박진영 차관입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아직 식사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가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내밉니다. 김밥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의심이 먼저 앞섭니다. 이익이 없으면 김밥 한 줄도 공짜로 주지 않는 것이 외교의 생리입니다. 한국이 이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박 차관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짧게 답합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32년 외교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이익 없이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이고 떠납니다. 식어가는 김밥 봉투만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전 11시 중국 외교관들이 시민의 피를 뒤로하고 서류함을 챙겨 트럭에 오르는 영상이 중계됩니다. 러시아 대사관 경비원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떠나는 트럭을 쫓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살아남아. 그 비정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 저는 제 안주머니 속 수첩을 꺼냅니다. 강대국에 매달려라. 이 문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얼마나 틀린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대사관 로비에 또 한 명의 한국인이 찾아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뒤틀린 노인 박종필 씨입니다. 그는 73년 이란 건설 현장에서 도로를 닦던 노동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가슴팍에서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대사님, 그때 제가 사막에서 쓰러졌을 때 이란 사람이 물 한 잔을 줬습니다.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노인의 거칠고 뜨거운 손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52년 전에 물 한 잔. 그것이 계산입니까? 아니면 외교입니까? 저는 그 노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울컥 차오르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25년 동맹은 돈 때문에 도망갔고 40년 동맹은 총칼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52년 전 물 한 잔을 기억하는 이 노인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일까요? 강대국들이 쌓아올린 가짜 동맹이 무너진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오늘 이 새벽의 김밥과 이 노인의 굳은 살이 9천만 이란 국민을 살릴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나르게스, 삼촌이 곧 갈게. 태극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이 다짐이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대사관 집무실의 창문이 거센 바람에 덜컹거립니다. 서울의 오후는 평온해 보이지만 제 마음속 테헤란은 이미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종필 어르신이 남기고 간 흑백 사진 속 청년들의 웃음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52년 전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스며든 서울로의 아스팔트 위로 지금은 미사일 파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박진영 차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받습니다. 대사님, 지금 외교부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이 수화기를 타고 전해집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 입고 대사관을 나섭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박종필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나가는 것을 보고 노인은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뒤틀린 마디마디가 선명한 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 손길이 32년 경력의 외교관인 제게는 그 어떤 강대국의 공식 지지 성명보다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꼭 살려야 합니다.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대사관 홀에 나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외교부 청사 7층 대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경제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까지 집결해 있습니다. 회의실 한복판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띄워져 있고 그 안에는 미국의 공식 공문 사본이 붉은 글씨로 번쩍입니다.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지원은 동맹 관계의 재검토를 초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협박입니다. 미국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내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차관님, 제정신입니까? 미국이 대놓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 군의관과 공병을 보낸다는 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익이 뭡니까?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해서 우리가 얻는 실리가 대체 뭐냐고요? 국방부 장관의 고함이 회의실 벽을 때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32년간 제가 믿어왔던 이익의 외교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이란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한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눈밖에 나 수출길이 막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박진영 차관에게 쏠립니다. 박 차관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장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더 띄웁니다. 제가 아까 본 그 흑백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테헤란의 서울로에서 태극기를 그려들고 울부짖는 이란 노인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장관님, 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있습니다. 1973년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이란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쓰러질 때 그들은 생명줄 같은 물을 건넸습니다. 지금 그들이 죽어가며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다 도망친 그 거리에 우리 이름이 붙은 도로에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누구의 곁에 서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웁니다. 동맹이 뭡니까? 좋을 때 웃는 게 동맹입니까? 죽을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그의 일갈에 국방부 장관의 입이 닫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공문은 법적 구속력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회의는 정회되고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이마를 댑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본국의 비서가 위성통신을 간신히 복구해보낸 짧은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먼지투성이가 된 8살 나르게스가 보입니다. 아이는 무너진 건물잔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손바닥만 한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툰 솜씨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하고 그 주위에 검은색 건공감리를 그려 넣습니다. 태극기입니다. 아이는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도 제가 약속했던 태권도 삼촌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게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32년간 단 한 번도 업무 중에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제가 복도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숫자를 계산하고 정치적 손익을 따지는 동안 이 어린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꺼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 왕레이는 지금쯤 안락한 관저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겠지요. 러시아 외교관들은 도망친 수송기 안에서 자신들의 안위에 안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32년간 외교관으로 살며 강대국에 매달리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의 새벽거리에서 김밥 한 줄을 사들고 온 한 남자와 52년 전 물 한 잔의 빚을 갚으러 온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란에 오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정한 세상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와준다면 9천만 이란 민중은 영원히 태극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대통령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나르게스가 그려넣은 태극기의 색깔이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손이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후 4시 20분.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든 비서실장이 입장합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한 번씩 둘러본 뒤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을 읽어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파병을 승인합니다. 그 순간 제 무릎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경제부처 장관들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파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앞에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대한민국 수송기 세대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엔진을 예열하기 시작합니다. 군의관 100명과 공병 200명. 그들은 총칼 대신 청진기와 삽을 들었습니다. 수술도구와 의약품 38톤이 화물칸을 가득 채웁니다. 가장 위험한 시각, 모두가 빠져나가는 그 지옥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관제탑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활주로를 내려다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수송기의 꼬리 날개에 새겨진 태극 마크가 보입니다. 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전 세계 외교의 문법은 새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돈과 숫자로 맺어진 가짜 동맹이 아닌 땀과 눈물로 맺어진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엔진 점화, 출발합니다. 관제탑의 교신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굉음이 지면을 울립니다. 수송기 세대가 어둠을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그 기체 안에는 나르게스의 인큐베이터를 다시 켤 전력 설비와 아이의 골절된 팔을 고쳐줄 의료진이 타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안주머니 속 검은 수첩을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습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국에 매달리는 비겁한 철칙이 아닙니다. 저 하늘을 날고 있는 태극기의 진심,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테헤란까지 9시간. 그 9시간이 지나면 사막의 공기는 통곡이 아닌 환희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서울로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아직 한국 수송기가 떴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와주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현실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배신한 대국들이 보란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진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한 대국들이 보란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진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엔진 굉음이 관제탑 유리창을 파르르 떨게 만듭니다. 그 진동이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집니다. 32년 외교관 인생에서 이토록 뜨거운 진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의 붉은 항로등이 밤하늘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박진영 차관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태블릿 PC를 내밉니다.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테헤란 현지의 위성 영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대사님, 현지 상황이 급박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 수송기는 예정대로 비행 중입니다. 9시간 뒤면 테헤란 상공에 진입합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폭격 연기가 자욱한 테헤란의 하늘 아래 수만 명의 인파가 개미떼처럼 어디론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로입니다.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지옥 같은 거리에서 이란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이정표 아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이 조각이나 천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조잡하게 그려진 태극기들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바뀌고 괴의 모양이 틀려도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장갑차 대열이 나타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전 세계가 테러 집단이라 손가락질하고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그 서슬퍼런 군대가 서울로를 향해 진격합니다. 관제탑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설마 우리 지원단을 공격하려는 건가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장갑차 위에 올라탄 군인들의 총구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할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9시간의 비행이 흐르고 마침내 수송기 세대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 상공에 진입합니다. 미군 폭격기가 수시로 드나드는 그 위험한 공역에 태극마크를 단 수송기가 나타나자 공항 관제소는 일순 정적에 빠집니다. 한국 수송기, 여기는 테헤란. 착륙을 허가한다. 반복한다. 대한민국 형제들의 착륙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관제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관제탑으로 전해집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수천 명의 이란 시민이 울부짖으며 활주로 담장 너머로 태극기를 흔듭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무장을 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가슴에 태극기 패치를 붙인 젊은 군의관 중이었습니다. 그가 이란 땅 등에 발을 내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다가와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란 역사상 외국 군대, 그것도 비전투 병력에게 혁명수비대가 예우를 갖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장갑차 4대가 대한민국 의료단을 전방위로 에워쌉니다. 총을 든 혁명수비대원들이 한국의 이동식 수술실 차량을 호위하며 테헤란 시내로 진입합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중국 대사관 관저의 왕레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25년 동맹이라 자부하며 숫자와 돈으로 이란을 주물렀던 그는 지금 폐쇄된 대사관 창문 너머로 이 장엄한 행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저 미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왕레이의 비서가 당황하며 보고서를 내밉니다. 대사님, 한국의 지원 규모는 우리 중국이 평소 주던 원조에게 18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국민들은 우리를 배신자라 부르며 한국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왕레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배의 돈보다 52년 전 물 한 잔의 기억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러시아 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듯 수송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이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40년간 무기를 팔았는데 저들은 청진기 하나로 이란의 심장을 샀구나. 비릿한 패배감이 그들의 관절을 뒤덮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단이 사하다바드 14구역, 바로 제 조카 나르게스가 있는 그 비극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폭격으로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단지 앞에 야전 병원이 세워집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국 공병들이 비상 발전기를 돌립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암흑분이던 현장에 환한 LED 조명이 켜집니다. 그것은 이란 국민들에게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의 불빛인 것이죠. 저는 한국 육군 군의관 중위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부터 앞으로 데려오세요. 서툰 페르시아어로 외치는 젊은 군의관의 목소리에 아수라장이던 현장이 순식간에 정돈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달려온 이란 어머니가 군의관의 손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군의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곧바로 수술대에 아이를 눕힙니다. 옆에서는 공병들이 무너진 벽돌을 치우며 매몰자를 수색합니다. 이란 주민들이 달려와 함께 벽돌을 나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깨가 나란히 닿습니다. 한국 공병이 벽돌을 잡는 방식을 이란 청년이 따라하고 이란 노인이 회반죽을 바르는 법을 한국 청년이 돕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32년간 제가 배웠던 외교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외교는 누가 더 많이 나누는가의 기적입니다. 혁명수비대 장갑차들이 한국 야전병원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들의 총구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위성전화가 울립니다. 현지에 파견된 군의관 중위의 목소리입니다. 대사님, 사하다바드 14구역 수색명단 대조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나르게스 살레이, 8살 아이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져나갈 듯 요동칩니다. 상태는요? 아이는 무사합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왼팔 골절의 탈수 증세가 심했지만 지금 깁스를 하고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의식은 또렷합니다. 옆에 어머니 파리바 씨도 발목 부상 외엔 괜찮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작지만 제 영혼을 울리는 그 목소리. 삼촌, 태권도 가르쳐주는 거야? 나르게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대로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32년 차 대사가 외교부 건물 한복판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 지켜졌을 때 터져나오는 경의의 고백입니다. 창밖의 서울은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창가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빌딩 숲과 수출 지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52년 전 사막으로 떠났던 그 가난한 청년들의 뒷모습, 새벽 6시에 김밥을 들고 달려온 차관의 눈빛,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배지를 건네던 노인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 저 먼 테헤란의 인큐베이터를 다시 켜고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숫자로 동맹을 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기, 바로 의리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 세계 외교가들이 이 충격적인 현장을 보며 경악하겠지만 이란의 9천만 민중은 이제 평생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강대국의 총칼이 열지 못한 문을 대한민국의 청진기가 열어젖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펄럭임은 단순히 한 나라의 깃발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9천만 이란 민중에 막혔던 숨통이 터져나오는 환희의 합창입니다. 저는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르게스의 가녀린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삼촌, 태권도 가르쳐주는 거야? 그 아이의 한마디는 32년 동안 제가 쌓아올린 거대한 외교적 가식의 성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립니다. 강대국에 매달려야 생존한다는 비겁한 가르침, 숫자가 곧 국력이라는 냉정한 법칙들이 이 작은 아이의 목소리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그래, 나르게스. 삼촌이 꼭 갈게. 한국 선생님들이 지금 내 곁에 있지? 그분들이 삼촌 대신 너를 지켜줄 거야. 제 목소리는 젖어있고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32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평정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주한 이란 대사가 아닙니다. 그저 조카를 살려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를 바라보니 한남동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7년 전 부임하던 날 보았던 그 가로등입니다. 그때는 이 도시가 그저 돈을 벌어다주는 무역 파트너의 수도로만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파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거대합니다. 그때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보고서 한 장을 내밉니다. 대사님,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니 왕레이 대사와 러시아 대사가 본국으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한국 야전병원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중국은 배신자다. 러시아는 겁쟁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외교가에 퍼진 것입니다. 특히 왕레이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의료단을 국빈급으로 호위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신뢰를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진심 하나로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왕레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왕레이 대사, 숫자는 외교일지 모르나 생명은 의리네. 자네가 버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을 보았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 비릿한 패배감이 그들의 화려한 관절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배신한 대국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한민족의 마음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며 52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승자인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봅니다. 32년 된 낡은 수첩 대신 박종필 어르신이 건네준 작은 태극기 배지가 만져집니다. 수첩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이 나라의 따뜻한 의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2년 전 카림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수첩이 너를 지켜줄 거야. 틀린 말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새벽 6시에 식은 김밥을 들고 온 박 차관의 눈빛이었고 52년 전 물 한 잔을 기억한 노인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로 향합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감사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외교 문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식어로 가득 찬 차가운 문장 대신 제 진심을 한국어로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만난 박진영 차관은 여전히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차관님, 저는 32년간 외교를 잘못 배웠습니다. 강대국에 매달려야 한다고 숫자가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달랐습니다. 52년 전 사막에서 닦은 그 도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을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9천만이란 민중은 이제 평생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뛸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파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한국어로 울려 퍼질 때 박 차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답합니다. 우리는 75년 전 세계로부터 빚을 졌던 나라입니다.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대사님, 이란과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교국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그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 뜨거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릅니다. 본국에서 즉각 귀국 명령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정권의 부침이 심한 이란의 정세상, 제가 돌아가면 어떤 처우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태극기 배지가 있고 제 조카 나르게스는 한국 군의관의 보살핌 속에 살아났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은 끝날지 몰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켜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한남동 골목을 걷습니다. 가로등 아래 박종필 어르신을 만났던 그 대사관 정문을 바라봅니다. 52년 전 이 땅의 가난한 청년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씨앗이 되어 50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혁명의 피바람도 전쟁의 포화도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맨손으로 쌓아올린 것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어떤 무력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첩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32년의 관성을 깨고 저는 이제 진정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관제탑 쪽을 향해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테헤란을 향해 물자를 싣고 나르는 태극기 수송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기내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다짐합니다. 다시 만날 날 나르게스에게 꼭 태권도를 가르쳐주겠노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위대한 나라의 이야기를 매일 밤 들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배신한 대국들이 보지 못한 저 푸른 하늘 위로 대한민국의 진심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2년 전 사막에서 흘린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온 현장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강대국들이 이익을 쫓아 비겁하게 등을 돌릴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이 감동적인 실화는 우리 민족이 가진 의리와 진심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땅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50도 육박하는 중동의 사막에서 피땀 흘리며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사연 속의 태극기가 이란 국민들에게 전율을 주었듯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자 등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자 자랑입니다. 내일은 더 가슴 뭉클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